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이건 아비로서 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명령이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진그룹 63층 회장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한성철 회장의 사자후가 거대한 통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38살의 외아들 한태진 전무가 입술을 꽉 깨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몰래 만난 여자가 재래시장 구석에서 낡은 미싱을 돌리는 수선집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 회장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월세 30만 원도 제때 못 내서 허덕이는 가난한 여자가 제 아들의 배경을 모를 리 없다고, 분명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우 같은 계집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발로 헤어지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여자의 추악한 본색을 까발려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는 평소 입던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창고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낡은 손바지와 소매가 다 뜯어진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얼굴에 일부러 검은 칠을 하고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위험 넘치는 재벌 회장 대신 당장 내일 끼니가 막막해 보이는 초라한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거친 손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밑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 부류들이 얼마나 돈에 굶주려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내 아들의 앞날을 망치게 둘 순 없다.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한 회장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남루한 시장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대신 생선 비린내와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노인네가 지나간다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갔습니다. 한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소라 수선집이라는 빛바랜 간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진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여자 이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작업등 아래서 부지런히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선집 안은 성인 2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고 초라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일부러 바닥에 침을 뱉으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당장 고쳐내. 돈은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줄 알아. 그는 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장 경멸하는 눈빛으로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며 고함을 지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반응은 한 회장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낡은 옷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옷이 너무 많이 해졌네요. 날도 쌀쌀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은수는 한 회장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를 손수건으로 닦아 내놓았습니다. 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독한 말로 기를 죽이려 했던 계획이 첫 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냉장고에서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꺼내 한 회장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좀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점퍼 실밥만 꿰매선 안 되겠어요. 제가 안감을 덧대서 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게 고쳐드릴게요. 잠시만요. 은수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아 한 회장이 던져준 해진 점퍼를 정성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뜨뜻미지근한 우유 팩을 만지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수천억 원의 돈을 주무르며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 30만 원도 못 내서 허덕이는 이 젊은 여자 앞에서 그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연기일 거야. 아들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한 회장은 마음을 다잡으며 수선집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은수의 등 뒤로 비치는 낡은 미싱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은 우유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아무 말 없이 수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골목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보겠노라고 말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녀의 추악한 본 모습을 기어이 보고야 말겠다는 도끼를 품은 채 말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이제 곧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주마.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한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이 준비해온 돈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빳빳한 신권으로 묶인 500만 원. 서민들에게는 몇 달치 월급이자 은수 같은 처지의 여자에게는 1년치 월세보다도 큰 거액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어제 마셨던 우유 한 팩의 온기를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리는 친절이란 대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그는 72년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 회장은 다시 한번 누더기 차림으로 소라 수선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어제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 회장은 대답 대신 갈에 끓는 소리를 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은수가 손님의 수선 문의 전화를 받는 사이 돈 봉투가 든 낡은 가죽 가방을 의자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수가 채 전화를 끊기도 전에 점퍼를 내일 찾으러 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한 회장은 수선집 맞은편 낡은 건물 계단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돈을 발견하겠지. 그 돈을 보자마자 문을 잠그고 챙길까 아니면 입을 싹 씻고 모른 척할까. 한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목시계를 살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선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회장이 일부러 두고 간 그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나오자마자 사방을 미친 듯이 둘러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세요? 가방 두고 가셨어요. 한 회장은 골목 모퉁이 벽에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연기하는 거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은수의 행동은 한 회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노숙자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노인네를 왜 찾느냐며 그녀를 밀쳐냈지만 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수는 결국 시장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냥 경찰서에 맡기거나 나중에 오면 주면 될 일을. 한 회장도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은수는 좁은 시장통을 10분 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회장이 골목 모퉁이를 돌다 그만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은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회장과 은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은수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한참 찾았잖아요. 이 귀한 걸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제 가슴이 다 철렁했다고요.
은수는 숨을 헐떡이며 한 회장에게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여전히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가방을 낚아채듯 받으며 짐짓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그냥 가게에 두지. 은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돈은 사람의 목숨 줄이기도 하잖아요. 이 돈이 없어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은수의 맑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는 오직 주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500만 원이 든 가방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가 시장통 수선집 사장의 진심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돈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열어보긴 했지만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정말이에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은수의 간절한 말에 한 회장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확인하는 신용조차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한 회장이 가방을 꽉 챙기는 것을 보고서야 환하게 웃으며 다시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가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보며 한 회장은 인생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기준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도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 돈 500만 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수천억 원의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니까. 한 회장은 가방을 꽉 쥐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도덕성이 아닌 그녀가 처한 가장 아픈 현실을 건드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월세도 못 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 회장의 잔인한 시험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 사장, 이번 달에도 월세가 안 들어왔어. 벌써 3개월째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수선집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은수의 작고 아담한 수선집은 순식간에 살벌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는 건물주였습니다. 그는 은수의 미싱 위에 놓인 옷감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회장은 구석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졸이는 척하며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겠지. 당장 내 아들 태진이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칭얼대거나 내 가방에서 본 그 500만 원을 떠올리며 후회하겠지. 한 회장은 독한 마음을 먹고 은수의 입술끝만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건물주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건물주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벌써 몇 번째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장사를 한다고 그래. 저기 구석에 앉은 노숙자 늙은이 옷 고쳐줄 시간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어. 당신 장사꾼이야, 자선사업가야. 건물주는 침을 뱉듯 험한 말을 내뱉고는 한 회장을 경멸하듯 노려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입 밖으로 한숨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은수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까 이 늙은이 가방에 그 큰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보고도 왜 그냥 돌려준 거야? 나 같으면 그거 몰래 꿀꺽해서 월세부터 냈겠어. 저런 악덕 건물주한테 당하고만 살아, 바보같이? 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은 슬픔보다 깊은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어르신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제 빚을 갚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잠 좀 덜 자고 일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한 회장은 기가 막혔습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수가 태진이에게 전화를 거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선집 근처 전신주 뒤에 숨어 가게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태진이에게 전화를 걸기는커녕 밤 10시가 넘도록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시간에 수선하는 옷들이 돈이 될 만한 값비싼 양복이나 고급 코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 회장은 창문 너머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수는 솜이 다 죽어버린 낡은 겨울 점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구멍 난 곳을 덧대고 해진 소매를 일일이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미안해서 어쩌지. 나 때문에 또 밤을 새우는구나. 돈도 안 되는 일을. 은수는 미싱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안 그래도 거의 다 됐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이렇게라도 입으셔야 제가 마음이 놓이죠. 은수는 할머니의 손에 수선이 끝난 따뜻한 점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할머니의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수의 통장 잔고가 왜 2,707원밖에 없는지, 왜 월세 30만 원도 못 내서 쩔쩔매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입에 들어갈 밥값을 아껴 이름도 모를 노인들의 시린 어깨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위해 저토록 자신을 갉아먹는단 말인가. 한 회장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익과 손해라는 잣대로만 사람을 평가해온 그에게 은수의 행동은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다고. 이건 분명 고도의 연기일 거야. 아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니 보여주기 쇼를 하는 거겠지. 한 회장은 독한 말을 내뱉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도끼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태진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선행조차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거대한 설계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 회장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수가 운영하는 이 작은 수선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리 거대한 폭풍을 직접 불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계열사 건설팀을 움직여 이 구역을 강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여기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평화롭던 재래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소라 수선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제 집행이라는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와 함께 성진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짙게 틴팅된 뒷좌석에 앉아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진건설은 바로 한 회장이 소유한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수의 가게를 포함한 구역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철거하라고 말입니다. 한 회장은 손가락으로 가죽 시트를 툭툭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자, 이은수. 이제 내 평생의 터전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래도 내 아들 태진이에게 전화를 안 하고 배기겠느냐. 결국 돈이든 힘이든 재벌집 자식의 배경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하지만 은수의 행동은 한 회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은수는 들이닥친 사내들의 가슴에 박힌 성진그룹 로고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태진이 성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철거가 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벌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용역업체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사내들이 수선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은수는 문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제발요. 여기 있는 옷들만이라도 빼게 해주세요. 이건 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겨울에 입으셔야 할 소중한 옷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책임지고 고쳐드리기로 약속한 옷들이에요. 용역 대장은 콧방귀를 뀌며 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은수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만 다시 일어나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법원에서 나온 집행문 안 보여? 비켜. 안 그러면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을 줄 알아. 사내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옷가지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옷들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한 회장은 차 안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 지금 그 헌 옷뭉치가 문제야? 태진이한테 전화 한 통이면 이 상황을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한 회장은 답답함에 뒷좌석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용역 사내 중 한 명이 은수가 어제 밤새도록 돌리던 그 낡은 미싱기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은수는 소리를 지르며 미싱기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은수는 미싱기를 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내들이 그녀를 강제로 떼어놓으려 옷덜미를 잡아당기고 거칠게 밀어냈지만 은수는 손톱이 뒤집힐 정도로 미싱기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팔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낡은 쇳덩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재벌집 며느리 자리를 포기하고라도 지키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짜증난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이 아가씨, 적당히 좀 해. 이거 성진그룹에서 하는 사업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버틴다고 될 일인 줄 알아? 성진그룹 한성철 회장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먼. 은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진그룹 한성철 회장님. 그분도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의 아드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인데 그 아버님이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은수는 용역들에게 태진의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태진의 이름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면 태진이 아버지와 등지게 될 것이고 재벌가 아들의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태진의 아버지가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차마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가 될지도 모를 한 회장을 향해 허공에 대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멈춰주세요. 제가 물러날게요. 물러날 테니까 제발 이 미신기랑 어르신들 옷만은. 한 회장은 차 안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수는 태진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고발하는 대신 오히려 태진의 아버지를 믿어보려 노력하며 혼자서 그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태진을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태진의 아버지를 향해 사람 대 사람으로 호소하는 은수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한 회장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72년 평생을 승자로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야, 이은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팔이 왜 이래? 아수라장이 된 소라 수선집 앞으로 한태진 전무가 달려온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아들의 등장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태진은 처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옷가지들과 부서진 가구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가게 구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미신기를 껴안고 있는 은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진은 은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은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미신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꿈치에서는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모습을 차창 너머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아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던 그였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저리 태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진 씨,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회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태진 씨가 여기 오면 아버님하고 정말 사이가 나빠질 텐데.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 은수는 제 몸 아픈 것보다 태진의 입장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태진은 그런 은수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바보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내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아버지고 뭐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응? 태진이 억지로 그녀를 일으키려 하자 은수는 힘겹게 미신기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 미신기는 저희 엄마가 저를 남겨두고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남의 해진 옷을 고쳐주는 건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거라고요. 이 미신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진 씨, 제발 이것 좀 지켜주세요. 한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그 낡은 쇳덩이가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유품이자 인생의 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 회장은 과거 자신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밤새도록 트럭을 몰며 지키려 했던 낡은 장부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잊고 살았던 초심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을 통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태진은 은수를 겨우 진정시키며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널 못 도와줬어. 사장님, 우리 영감 겨울 점퍼 고쳐준 거 정말 고마워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 올겨울에 큰일 날 뻔했어. 상인들은 저마다 은수에게 받은 작은 은혜들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은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물은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수십조 원의 자산보다 훨씬 더 값지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여자의 본심을 확인하겠답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아 버린 게 아닌가. 한 회장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것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수가 태진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 씨, 나 태진 시아버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진 씨 돈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실 날이 오겠죠? 한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72년 평생 쌓아온 오만과 편견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멈춰. 이 손들 놓지 못해.
아수라장이 된 시장 골목 끝에서 지천을 울리는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성철 회장이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넝마 같은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여전히 검은 칠이 가득했지만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시장 골목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용역 사내들은 갑자기 나타난 노숙자의 기세에 눌려 멈칫거렸습니다. 태진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더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런 모습으로? 은수의 품에 안겨있던 태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은수 역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 노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그 노인이 태진의 아버지이자 성진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용역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야, 이 영감탱이 치워버려. 사내들이 한 회장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찰나 한 회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성진건설 대표 연결해. 당장 이 현장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 오늘로 다 끝인 줄 알아. 자신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막상 피를 흘리며 미신기를 껴안고 오열하는 은수의 모습은 한 회장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명령을 너무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에 오히려 미칠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은수를 향한 미안함이자 이런 잔인한 짓을 시킨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였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성진건설 임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현장 지시하신 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상무의 말에 한 회장은 오히려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시한 대로? 내가 언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피 흘리게 하라고 했나? 내가 언제 내 손주를 품을 아이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라고 했어. 이 무식한 놈들아. 한 회장은 며느리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은수에게 보호막을 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은수를 며느리로 공표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이 비극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용역 대장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쓰레기들 다 치워. 수선집 물건 하나라도 흠집 났으면 너희 목숨으로 갚아야 할 거다. 사자후를 토해낸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진의 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은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한 회장의 강철 같던 눈매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진이 은수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한 회장은 태진을 밀쳐내고 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타인을 짓밟아온 72년의 오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짓을 했어. 내 진심을 확인하겠답시고 내 손으로 내 자식 같은 아이를 짓밟았구나.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보석을 몰라봤다. 정말 미안하구나. 은수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도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검은 칠이 된 뺨 위로 하얀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태진도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참회와 용서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피가 맺힌 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를 쓸 때보다 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만 군림하던 사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사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500만 원 든 봉투를 돌려주던 그 정직함이 결국 이 철갑 같던 노 회장의 심장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은수의 흐느낌과 한 회장의 낮은 참외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원상복구 해놔. 못 하나 실 한 톨이라도 이 사장 마음 상하지 않게 똑같이 돌려놔라. 만약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너희들 전부 오늘로 끝인 줄 알아. 차디찬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던 한 회장이 몸을 일으키며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넝마 같은 옷차림에 얼굴은 눈물로 얼룩진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금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거물 회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은수를 몰아붙이던 용역 사내들은 제 손에 들린 망치와 쇠지뢰를 죄라도 지은 듯 내던지고 부서진 가구 파편들을 허둥지둥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은수의 피 묻은 손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실장이 내미는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받아 은수의 손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은수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수선집 구석에 앉아 투덜대던 그 가난한 노인이 자신을 멸시하던 재벌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수야,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진심을 시험하려다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내가 지키려던 그 낡은 미싱이 내 수조원짜리 빌딩보다 100배는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내가 고치고 있었던 건 낡은 옷이 아니라 이 못난 늙은이의 썩어빠진 마음이었어. 한 회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은수가 끝까지 껴안고 있던 낡은 미싱을 직접 들어올려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미싱기 곳곳에 묻은 은수의 핏자국을 보며 한 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려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이 시장 재개발 계획 성진그룹 이름으로 진행하는 거 당장 전면 백지화해. 그리고 이 구역 건물들 전부 내가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다. 여기는 소라 상생 거리로 지정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임대료 걱정 없이 동네 어르신들 옷 마음껏 고쳐줄 수 있게 말이다. 상인들 쫓겨날 걱정 없게 재단으로 묶어서 평생 운영할 수 있게 조치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장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터전을 잃을까봐 밤잠 설쳤던 상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수 역시 태진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성진그룹의 위엄이 사실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부자가 동시에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은수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은수야,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 정식으로 와주겠니? 내가 타주던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참 그립구나. 이번엔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마. 은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회장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회장은 시장을 떠나기 전 아수라장이 된 수선집 마루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평생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에게 낮고 초라한 이 작은 공간이 세상 그 어느 별장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낡은 미싱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해진 마음을 고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조원의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작고 낡은 수선집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72년 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6년 가을, 시장 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골목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바구니들이 가득했고 시장 상인들은 자기 집 잔치라도 열린 양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소라 수선집의 이은수 사장과 성진그룹의 한태진 전무가
부부의 연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화려한 호텔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은수가 평생 미싱을 돌리며 눈물과 웃음을 나누었던 바로 그 시장 골목, 이제는 소라 상생 거리로 이름 붙여진 수선집 앞마당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평소 입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 대신 은수가 직접 소매를 정성껏 누벼준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시장 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따끈한 국밥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시장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풍경이었습니다. 오후 1시, 은수가 소박하지만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수정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였습니다. 태진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은수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한 회장은 주례사 대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 같은 며느리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은 옷을 고치듯 해진 인생을 고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 수조 원의 재산보다 더 귀한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소중한 딸입니다. 한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시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고 태진은 아버지의 어깨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한 회장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결혼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재단인 소라 마음수선 재단의 임명장이었습니다. 은수가 시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시린 어깨를 감싸주는 일을 이제는 그룹 차원에서 더 크게 펼쳐보자는 한 회장의 의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은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소라 수선집으로 출근합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미싱의 실타래가 들려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한 회장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수선집에 나타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수선집 안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미싱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미소 짓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명예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작은 가게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72년 만에 진짜 부자가 된 한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